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위. 자, 금메달 하나 땄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여러분, 현재까지 167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아직 방송이 열리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다가, 예, 자, 지금, 그니까, 이 숫자를 잘 봐야 돼. 1100명일 때 1689야. 그니까 지금 이후에 늘어난 숫자만큼은 추천 안 한 인간들이니까 다 세야 돼.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반가, 어서오세요. 아우, 코가 그냥 간질간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목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이 지금 이제 국정원 재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난주에 확 마음이 이제 상해버린 거야. 그 냉장고 들여놓은 다음날, 그 냉장고를 막 들여놓다가 전화를 받고 국정원 재판 문제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화병이야, 화병. 이제 뭐 허리가 아픈 것도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아픈 것도,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목이 아프더라고요. 예, 목이 되게 쉬어.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기가 안 낫고 막 이런 건데, 아직까지 감기는 안 걸렸어. 현재는 이제 목만 안 좋은. 본인의 채팅은 파란색이에요. 네. 저는 편도선이 없습니다. 이미 21살 때 제거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편도선이 없고, 이제 제가 피곤을 미리 아는 몸속에서 피곤한 걸 미리 아는 게 편도선이라며, 편도선이 붓는다는 건 몸이 되게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다, 피곤하다, 쉬어라, 이런 뜻이라면서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편도선이 붓기 시작해갖고 한 13년 만에 제거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심해가지고 편도선 뭐라 그러나,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뿌리래. 편도선의 염증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걸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굉장히 깊이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편도선 수술할 때 그날 당일 입원해가지고, 그날 당일 이렇게 국소 마취하고 제거 수술한다는데, 나는 수술 바늘까지 꽂았다가 빼고 다시 날짜 잡아갖고 일주일 입원해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어. 피도 되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갑상선도 이렇게 몸이 과로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어려서 이제 간염도 알았고, 21살 때. 그게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완전해가지고 미리 다 감지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나는 그게 다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20대 때 30대 때 거의 잠을 1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예. 20, 30대 한 20년 동안을 잠을 거의 안 자고 막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되게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어떤 일에 꽂히면 막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몸이 많이 상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방전된 배터리는 아무리 충전을 해도 오래 못 쓰잖아. 금방 다시 방전되잖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목은, 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나의 목 상태에 대해서 사실 나의 목소리가 듣기 괴롭죠. 예. 옛날에 이제 나의 멀고 먼 전설의 동영상을 보여줄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하고 많이 틀렸어. 소리가 너무 클지도 모릅니다. 에이, 이 궁뎅이를 흔든 이 여자는 누구더래?
몽골 넘어갈 수 있군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 잠깐만. 소리가 나왔어요? 유튜브 망치 부인이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서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지멋대로 화나는 대로 막 떠벌리는 그런 방송, 수다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이 시사수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죠. 시사 토론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 사회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그 보충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고 배워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글 올라오면 랭크 입장을 바꾸니까 음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죠? 음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훨씬 더 맑게 들리더니 이번에 무슨 이렇게 동영상 음질이 떨어진 것 같아. 나야 나. 근데 이제 저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언제 나빠졌냐 하면 오늘 상태 그래도 좀 좋은 편이다. 2008년에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났을 때 그때 한 12시간씩 생방송을 하면서 목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2009년에 내가 이제 2009년 3월 달에 후두 결절이다. 근데 그러니까 왜 그 후두가 원래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하나로 벌어지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게 잘못돼 갖고 이제 둘로 벌어지는 거야. 소리가 이중으로. 그래서 앞뒤로 구멍이 두 개로 나오기 때문에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한 6개월 동안을 말을 안 하면 그게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초기라서.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6개월 동안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2009년 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 터지면서 그냥 방송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이 나가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내가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이제는 이제 좀 웬만큼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내가 방송을 접어야지 했는데 그때 곧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다고 방송 계속 하라는 사인이 딱 온 거야. 그리고 했더니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9년에 목이 한번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 이제 2010년에 천안함 때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계속 방송을 막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이 상했는데 나는 이제 방송을 내가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보니까 나의 목소리는 이제 아침에 12시 이전에 목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밤에 10시 넘어서 목을 쓰면 안 되는데 그때 천안함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밤중에 방송을 했어요. 그치? 아니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막 그랬었던가? 그래가지고 목이 그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여러분이 듣기 괴로운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늘 한국전쟁이죠? 자, 지금 우리 빨갱이 찾는 무리들 나타났어요? 빨갱이 찾는 무리들이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예. 자, 이 빨갱이 찾는 애들이 나오면 우리 킵해놨던 방송 해야 되잖아. 그지? 내가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이 아침부터 누가 빨갱이 찾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은 박정희 특집으로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안 와. 오늘 딴 데가 있나 봐.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빨갱이 찾으면 바로 이제 이 박정희의 남로당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남로당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박근혜의 김정일 만나기, 여기 두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빨리 알려주세요.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기 YTN 자막이 어저께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빨갛게 나오지 않았어요? YTN 자막이 오늘 아침까지 새빨갛게 나오지 않았어? 내가 틀림없이 아까 오전에 틀었을 때도 빨간색 자막으로 나왔었거든요? 안 봐서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거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새빨간 자막으로 계속 나왔는데 아까 갑자기 낮에 한 12시를 넘어가면서부터 자막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어. 왜? 빨간색으로 계속 한번 해보지. 오늘 이제 6.25인데 빨간색 자막 하기가 민망했나 보지?
옛날에 YTN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막 색깔이 짙은 남색이었어요. 짙은 남색. 그 감색이라 그러나? 왜 그 있잖아. 그 일반적인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과 검정색 중간 정도. 그렇게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짙은 남색으로 그렇게 자막이었어요. 근데 박근혜가 그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꾼 그 2012년 그 뒤에 보니까 작년부터 빨개진 것 같아. 재작년까지도 파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는 아니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인가? 하여튼 자막 색깔이 빨갛게 나오더라고. 예, 그걸 곤색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내가 왜 빨간색으로 하냐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허접한 흰색으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어. 갑자기 급조한 듯한 자막 색깔로 흰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까지도 박근혜 말을 막 빨간색 자막으로 막 넣더니 이게 누구한테 욕먹었나 봐. 그래요. 예. 그러니까 YTN이 옛날 그 2008년에 노정면이랑 이런 사람들 나올 때 그때 이미 YTN은 정상이 아니었어. 2008년에 이명박이 그 주요 언론사 사장을 18명인가를 자기 사람으로 심어버렸어요. KBS부터 2008년에 KBS, YTN 뭐 기타 등등 해갖고 18개 언론사 사장을 바꿔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를 못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걸 잘 몰랐다가 보니까는 그 박원순 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네들도 이런 그 뭐 손바닥 TV 뭐 이러면서 모바일 그러니까 그 인터넷 방송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도 안 먹힌 거죠. 이제 지네들 쪽에서 인터넷 방송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특징이 좀 이렇게 좀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써준 대로 읽고 뭐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지금 잘 안 된 거고 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되게 자기가 잘났잖아. 자기 혼자서 잘났고 자기들의 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성행하는 거야. 가만 보면 새누리당 쪽은 팟캐스트 성행하는 게 없잖아. 근데 진보 세력은 팟캐스트가 성행하는 이유가 진보 세력은 단결을 못하고 대신 각자 자기 잘난 대로 막 놀기 때문에 그래갖고 팟캐스트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그 소위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재미있게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가 발전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저기 팟캐스트 이야기. 그나저나 저기 라이벌 김씨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이놈의 라이벌 김씨는 여기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해. 어저께는 방송을 한 서너 번 하더만. 그지? 내가 이 라이벌 김씨 본명 얘기하지 마라. 김광진 의원이라고 검색하지 마. 이 라이벌 김씨가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하는 바람에 내가 미치겠어. 아니 상도라는 게 없어. 상도가. 아니 영업시간을 이렇게 좀 피해갖고 해야지. 아니 그 밤무대에 네가 가수가 노래 부르고 이제 다른 그 저기 뒤에서 노래 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대를 돌아가면서 써야지. 나 이 라이벌 김씨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어. 내가 그 라이벌 박씨 때문에 내가 2012년에 벼락 맞았었잖아. 내가 그 저기 이 라이벌 박씨 기억나지? 아니 그때 막 그 저기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시켜놨더니만 아니 세상에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네. 내가 그랬고 그때 그 라이벌 박씨 때문에 한 1년 고생을 했어요. 아무 때나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 라이벌 박씨는 이제 워낙 바쁘잖아. 그리고 이제 채팅창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벌 박씨 방송은 금방 사람들이 많이 안 봐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접었어. 근데 이 라이벌 김씨는 참 미치겠네 진짜. 아니 국회하다 피곤하면 다른 나이 많은 의원들은 잠이라도 자더만 이 인간은 젊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쉬는 시간마다 방송을 하고 내가 미치겠어 진짜. 그래도 아직 아이폰 방송 할 줄 모르나 봐. 아직은 아이폰 방송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지? 그거 가르쳐주지 마. 그거 가르쳐주면 시도 때도 없이 진짜 아무 때나 방송해. 내가 진짜 당황스러워갖고 내가 지금 YTN 빨간 자막 하얀 자막 얘기했더니 아까까지 하얀색 자막 앞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색깔이 나오다가 지금 빨간색을 어설프게 한 줄로 얇게 넣었어. 계속 YTN을 감시 중이야. 아우, 라이벌 김씨는 채팅창 어쩜 그렇게 열심히 다 읽어. 아, 나 미치겠다니까. 나는 이제 눈도 노안이라 채팅창도 다 못 읽어. 근데 그 라이벌 김씨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냥 채팅창을 다 읽더만. 아, 내가 진짜 미치겠어. 아까 그 인간이, 그 인간 빨리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아프리카에 아주 그냥 상주하겠어. 큰일 났어. 그 순천 사람들 좀 잘해봐. 국회의원 떨어지면 나중에 아프리카에 상주할 것 같아. 아유, 야, 나 망했어. 아, 내가 진짜. 채팅창 읽고 답변까지. 아, 벙어리를 해줘야지. 채팅창에서 자꾸 질문질을 하면. 아우, 내가 진짜. 하여간 내가 아주 그냥 바짝 긴장하고 있어. 뭐? 먹방까지? 어메, 미치겠네. 그래서 나도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 중이야. 우리 손주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모유를 먹기 때문에 내가 먹방을 못 보여줬는데 이제 i유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손주가 이제 뭐 먹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이 젊고 귀여운 진짜 이 새삥 우리 이제 조카의 먹방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인기몰이를 하려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별풍선이 들어오면 그 미움값으로 절반을 대주기로 했어. 아유, 내가 진짜 이유식 먹방에 도전. 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먹방까지 하면 어쩌잔 말이야, 내가. 내가 진짜. 우리 조카 손주. 그 손주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언니의 아들이 낳은 애기예요. 우리 언니의 아들이 혈우병이었다니까. 혈우병이야, 지금도. 그리고 이제 혈우병이라서 우리는 이제 얘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잘할까? 또 이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 이 혈우병이라는 게 워낙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혈우병이 뭐냐면 피가 안 멎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령 시험 때 볼펜을 열심히 잡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 핏줄이 터져. 그리고 이게 손등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 정도로 이 혈우병이 심했어요, 우리 조카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한 3살 때 애가 이제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긴 거야. 뇌출혈. 그러니까 뇌에서 안에 이제 피가 샌 거지. 내부적인 충격으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조카를 봐주시던 그 아주머니께서 애가 토를 뿜듯이 하니까 이게 뇌를 다치면 토를 뿜듯이 해요. 울컥하는 게 아니라 확 뿜어. 그러니까는 그 애기 봐주시던 이모님이 얘 이거 뇌 다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더니 피가 샌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뇌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그쪽으로 피를 다 뺐어요. 고인 피를 빼냈어. 안 그러면 뇌가 손상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 머리 뒤쪽에 이렇게 흉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 한쪽을 살짝 절어. 그게 이제 왼쪽 발이지. 왼쪽이 발등 여기가 계속 이제 힘을 받으니까 여기가 이제 계속 혈관 샌 거야. 그래갖고 이 발목 요 부분이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피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관절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 왜 물렁뼈를. 그래갖고 절어. 그러니까는 약간 저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지방에 있는 혈우병 환자들 중에 그 우리 언니는 그래도 이게 선생을 하면서 돈을 벌으니까 그 주사약을 아끼지 않고 피가 터졌을 때마다 주사를 놓은 거야. 이제 그 혈우병 환자들이 놓는 주사약이 있어요. 지혈제를 놓는 거야. 근데 시골에 살고 막 시골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그 주사약을 제때 못 놓아가지고 혈우병 환자 중에 장애인이 많아. 아예 못 걷게 된 후천적 장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우리 조카 때문에, 우리 조카 때문에 늘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상처가 컸던 거야. 걱정이 많고. 그래서 내가 나는 결혼해서 애를 안 낳겠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혈우병 환자들이 맞는 주사약이 있어요. 이 주사는 뭘로 만드냐 하면 피로 만드는 거야. 사람의 피를, 그 헌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지혈 성분만 빼내고 나머지 피를 도로 넣어줘. 그 본인한테. 그 지혈 성분 부분만 약으로 만드는데 그 지혈 성분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갖고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더 이상 피가 안 새는 약까지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녹십자에서 그 지혈제를 그 5kg당 한 병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애가 10kg만 돼도 돌만 돼도 10kg 가까이 돼요. 그럼 2병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좀 더 커서 20kg 되면 4병을 맞아야 되고 30kg 되면 6병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주사 이걸 꽂고 있어야 되니 혈관이 그만큼 상한다고. 그런데 이 녹십자가 혈우병 더 좋은 외국 약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혜택을 못 주게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혈우병에서 이 혈우병 그 뭐라 그러나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이즈 환자들의 피를 그냥 거르지 않고 만든 거야. 왜냐면 에이즈의 판정은 오래됐는데 그 즉시 헌혈을 해갖고 검사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피로 약을 만든 거지. 근데 나중에 그래서 약이 섞여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헌혈한 사람 중에 에이즈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92년, 92, 3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에 C형 간염 환자들의 피를 C형 간염 환자들의 피를 그냥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혈우병 환자들 중에 C형 간염이 다 걸려버린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조카는 팩터 8이라는 성분이 모자랐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팩터 7이 모자랐던 거야. 근데 그 C형 간염 환자의 약을 팩터 7약을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조카는 C형 간염이 아닌데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조카도 무슨 그 약 때문에 질병을 앓고 그랬었어. 그게 이제 혈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 우리 조카가 아이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 조카가 애를 낳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조카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애를 색시감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격이 너무 좋다고 너 이모처럼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족한 조카랑 결혼을 하니 뭐 외모고 뭐고 이런 건 전혀 안 따지고 어머 열정적인 성격이라니 정말 감사하다. 근데 보통 열정적인 사람이 성질이 들었거든. 근데 그 착하다는 거야. 열정적이면서도 착하다는 건 되게 드문 성격이거든. 어머나 세상에 열정적이 내가 착하기까지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놀랬어. 데리고 왔는데 배우같이 생긴 거예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 친정 아버지가 영화 배우처럼 생긴 거야. 친정 아버지가 영화 배우처럼 생겨가지고 그 왜 아버지가 잘생긴 집 딸들 중에 원래 안 이쁜데 얘는 이쁘게 나온 애가.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이쁜 거지. 그 친정 엄마도. 그래 애가 진짜 배우처럼 생겼어. 왜 예쁘게 고친 얼굴 있잖아. 안 고친 애인데 안 고친 얼굴인데 예쁘게 고쳐가지고 예뻐진 배우들 같이 생겼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남방계. 얘도 이제 그 인도 쪽 피가 있는 거야. 인도 쪽 피가 섞인 애라서 그래가지고 정말 이국적으로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맨날 우리 이쁜 우리 이쁜 며느리를 누가 훔쳐갈까봐 내가 맨날 이제 히잡을 써라. 근데 이제 얘는 목사거든. 여자인데 목사 고시를 일찍이 붙어갖고 지금 목사야. 그냥 히잡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에는 노선을 바꿨지. 쓰개 치마를 써라. 목사가 한복을 입으면 어떠냐. 한복을 입고 쓰개 치마를 쓰고 다녀라. 너무 예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이 또 이제 파마를 또 해줬네. 파마를 하니까 더 이쁜 거야. 큰일 났어. 이제 쓰개 치마를 써야 된다고 내가 맨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조카가 너무 예쁠 때 태어나가지고 그 1년 뭐 한 10몇 개월 때까지 너무너무 애기가 이쁘잖아. 우리는 그때 늘 애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막 그 온 집안에다가 이불을 잔뜩 깔아놓는다든가, 그리고 애가 다칠까봐 막 옷에다가 솜을 대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힌다든가, 그리고 막 항상 왜 애가 걸음하면서 뒤뚱뒤뚱하고 꾹 넘어지잖아. 그때 우리는 그 넘어질 때 애가 멍이 들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애기가 아프다는 거에 대한 우리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되게 강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해서 난 아이를 안 낳겠다 그랬는데 이제 3년 만에 우리 딸을 낳게 된 거였죠. 다행히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낳은 조카 손주가 어머
보통 애들이 이제 그 예방주사 같은 걸 맞으면 애들이 막 잠을 못 자고 보채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약하게 그 병을 앓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예방주사를 맞아도 상관없이 자. 너무 잘 자. 거기다가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모유만 먹었는데 애가 지금 5개월 반이거든요. 5개월 반인 애가 지금 9.5kg야. 그런데다가 100일 지났을 때 그 저기 아빠 부르는 영상, 아빠 어디 갔어? 아빠를 부르면서 울고, 그리고 지금 막 그 이유식을 시작을 했는데 애가 막 환장을 하는 거야. 미움을 먹는데 막 바닥을 치면서 자기 빨리 내놓으라고. 아,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그 5개월 된 애기가 사람을 또 알아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언제나 나를 보고 울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보면서 울지 않고 그 굉장히 반가워한다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그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이거 왜 꺼졌냐? 뭐라고? 근데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그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애기가 천재예요. 그거 알죠? 태어난 모든 애기가 사실 다 알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신생아들은요 우주의 비밀을 알아요. 왜 애기가 1년 동안 말을 못하냐 하면 모든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1년 동안 애기들이 사실은 말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 발음기관이라든가 몸이 말초신경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생각은 다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그 싸우는 이유도 애는 다 알아. 그리고 더 얼마나 웃기냐면 이것들이 그 약자 편을 든다니까 눈빛으로. 근데 이 우주의 비밀을 아는 애들이 점점 이렇게 개월 수가 지나가잖아요. 개월 수가 지나가면 점점 잊어버려. 그거 애기 키워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왜 옛날에 어른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태어나서 애기가 말하면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그 100일도 안 된 애가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아빠를 쳐다봐. 엄마 아빠를 다 안다는 거잖아. 근데 100일이 지난 다음에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100일 전후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애기가 처음에 딱 제일 웃긴 건 신생아들이 지네 엄마를 그 왜 신생아는 애들 모아놓는단 말이야. 신생아실에. 지네 엄마가 올 때까지 애들이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그거 알아요? 처음에 딱 태어난 애기가 뚫레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서 지네 엄마가 자기 보러 올 때까지 잠을 안 자다가 막 꺼낸 애기에서 엄마 얼굴 딱 보고 그다음부터 자. 계속 잠만 자. 신생아가. 그러니까 이게 아기들은 정말 비밀스러운 존재, 신비로운 존재야. 그래서 그 애기들한테요. 애기들 듣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아이가 제일 두려운 게 부모가 싸우는 거야. 애기는 우주의 신비와 우주의 비밀을 아는데 그 비밀을 입 밖에 못 내게 하느라고 1년 동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신비로운 아기. 그리고 이 그 아기랑 같이 있다 보면 뭔가 힐링 효과가 있어. 아기랑 같이 있다 보면 이제 힐링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 애기들이나 동물들이 똑같은 면이 있어. 본능적으로.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가령 이제 강아지들이 그르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 상대방이 겁내기 때문이야. 상대방이 겁을 내면 강아지들이 그르릉 그래. 그 다음에 애가 계속 보채는 거 같이 있는 사람이 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보통 그 애를 막 얘가 울면 어떡하냐 하면서 걱정하면 애가 울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뭐라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나 포용력이 늘어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이제 사람에 대한 수용 능력이 늘어나는 거야.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 포용력이 늘어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포용력이 늘어나. 그래서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 내가 오늘 맞아.
뭐 그 지나간 얘기고. 그 우리 조카 손주를 내가 이제 데리고 곧 먹방할 날을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 끝나고 나 어제 충격 먹었잖아. 어제 우리 동네에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가 계셔. 그 할머니도 혼났어. 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날 딱 만나시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난 방송한다고 야단치는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뭐를 하느라고 살이 이렇게 쪘냐고. 그래서 신랑은 날씬한데 색시가 이렇게 뚱뚱하면 신랑이 바람난다고. 이제 살 빼라고 막.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지. 오늘 점심은 내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콩국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냉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냉면도 시킨 거지. 근데 김밥이 먹고 싶어서 이제 김밥도 시킬까 말까 하다가 참았지. 그 왔더니 이렇게 졸려. 계속 졸린 거야. 오늘까지만 내가 오늘 점심까지만 내가 이제 밥을 먹었고 오늘 저녁부터 굶을 거야. 야, 오늘 저녁부터 내가 살을 쫙 빼가지고 내가 그다음 그 뭐냐 그 나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그 이 뭐야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니 거기 달린 댓글이 언제적 사진인가? 이거 작년 찍은 거거든? 작년에 찍은 거다. 그리고 막 지나치게 뒤로 가셨네요. 뒤로 안 간 거거든? 그 사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 딸이 전화기를 요렇게 있으면 똑바로 찍어야 되잖아. 근데 아빠 쪽으로 기울여서 찍은 거야. 아빠 쪽으로 기울여서 찍었고 아빠 얼굴은 되게 크게 나오고 내 얼굴이 작게 나온 거지. 내가 절대 고개를 뒤로 뺀 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작년 사진이야. 작년에 막 다이어트 한 다음에. 지금은 그때랑 사뭇 달라. 그래서 살짝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몇십 년 전 아니거든. 막 그 댓글에다가 이거 언제적 사진인가요? 뭐 이러면서 그 콩사탕이 찍은 거야. 콩사탕이. 왜 콩사탕은 없나요? 콩사탕이 찍었으니까 콩사탕이 없지.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꾸만 여러분 나한테 뭐 망치 부인 귀요미 뭐 망치 부인 예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 우리 언제였어? 5월 달인가 4월 달에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다 이러면서 막 문자 읽어주고 분노한 적 있었잖아. 응? 그때 그거 왠지 작업 거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근데 요즘에 진짜요. 소위 그 진보적인 성향의 뭐 논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위 이제 우리 쪽 뭐 논객이나 예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접근해서 단둘이 만나는 거야. 단둘이 만나가지고 분위기를 야하게 이끌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덜미를 잡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러고 보니까 2011년에 그랬네. 2011년에 굉장히 트위터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쪽이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스캔들이 터졌어.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막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먼저 야한 농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 여자하고 진짜 만난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서로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불쾌하다 그러면서 터뜨려버린 거야.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 매장됐어. 그 사람이 매장됐어요. 그게 2011년이니까 2012년 선거 앞두고 그랬어. 근데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뉴스들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무슨 진보 농객의 섹스 스캔들, 그러니까 뭐 성추행 스캔들 이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고도의 작전이야. 이거 고도의 작전이에요. 이게 그 뭐 인터넷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오프라인상에서 정치인 길들이는 방법이었어. 옛날에 저 그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정부를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시키는 거야. 접근을 시켜가지고 썸씽을 맺고 그걸로 뒷덜미를 잡고
이거 공개한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옛날에 과거 군부 독재 때도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니까. 그리고 막 그 정치인들 중에 막 성장하는 애들은 뭔가 대통령 한판 붙고 막 이럴 그런 애들 뒤를 그렇게 섹스 스캔들로 잡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내가 그랬잖아. 걔 저기 누가 클린턴이 그 르윈스키라는 여자애가 클린턴 인턴으로 들어간 게 인턴으로 들어간 게 그 사건 터지기 몇 달 전이야. 몇 달 전인데 그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클린턴을 꼬셨어. 꾸준히 계속 꼬신 거야. 그래갖고 클린턴 딱 한 번 넘어갔는데 그때 그 옷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 선거 앞두고 터트린 거 아니야. 클린턴 재선 앞두고 그걸 터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그거 공작 아니냐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전에도 그 르윈스키도 나는 그 누군가가 준비해서 보낸 거라고 봐. 근데 지금 솔직히 그 우리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늘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정치인인데 우리 남편이 어려서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27, 8. 근데 이제 27, 8에 정치를 하면 사실은 참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요. 그 새누리당의 한모 의원 있잖아. 그 여자랑 단둘이 둘 다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단둘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신랑은 20대 때, 30대 때는요, 차 안에 앞자리에 그 늘 서류 뭉치를 여자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서류 뭉치를 싣고 다닌 거야. 그 왜 그랬냐 하면, 그 막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여자들이랑 차를 타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갑자기 여자를 차를 태울 때 옆자리에 태우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자가 들을 수 없는 무게를 갖다 항상 앞자리에다 놓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차를 태워야 되면 뒷자리에 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저기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무슨 한나라당 의원이 어머 김용석 의원은 앞자리는 와이프만 태운다는 거구나. 그거 딱 알아보더래요. 그게 이제 그 추문을 피하기 위한 젊은 정치인으로서 조심했던 거야. 그게 언제 그렇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운동을 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단둘이서 운동을 해야 된대. 그 내가 단둘이서 그 등치 큰 놈이랑 단둘이서 운동을 하다 무슨 일 당할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럼 방송을 해도 되죠? 할 방송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보안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단둘이 있으면서 방송도 못하면 내가 뭐하러 하냐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갖고 그 저기 방송해도 좋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굴한 자세로 막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그때 감이 이상했어. 뭔가 수상하다. 근데 딱 식구들한테 그걸 공개했지. 이거 뭔 거 같아. 그랬지만 우리 신랑부터 우리 딸 뭐 내 여동생 전부 다 이런 썩을 놈 맨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죽이면 누가 나를 죽여봐 다 알 거 아니야. 누가 죽였냐.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그 장준하 선생 취급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왜 힐러라는 드라마에 보면 맨 마지막 편에 그 어떤 정의로운 기자가 나와. 근데 그 기자한테 어떤 여자애가 차 안에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들어가니까 사진을 막 찍잖아. 사진을 막 찍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나중에 그 대사로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제 기자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죽이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스캔들.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 쪽 사람들이 지금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단둘이 만나자라고 하면 절대 만나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만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어디서 만나야 되냐? 공개된 곳에서 만나야 돼요. 예. 공개된 곳에서 만나야지, 절대 모르는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고, 특히 술자리로 가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전부 다 작정하고 덤비는 거야. 작정하고 덤벼서 작전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덜미를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스캔들을 터뜨리고, 그걸로 활동의 폭을 줄여버리고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프리섹스주의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소위 나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걸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진짜 진보 애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자연스럽게 만나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걔네들이 갑자기 등 돌리면 그걸로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패턴상 2011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2011년인가 12년, 하여튼 선거 전이야. 선거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지금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걸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무슨 실명 거론하시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실명 거론하시고 명예훼손을 걸리실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젊은 의원들 조심해야 돼요. 젊은 의원들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말이에요. 인터넷상에 무슨 이제 이 사이비 교주 이야기 조금 이따 할게요. 예,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사이비 교주 이야기. 오늘 우리가 기다려왔던 6.25 특집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막 이렇게 빨갱이 군단이 몰려와서 막 떠들어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빨갱이 군단이 안 몰려오네? 우리가 오늘 그 얘기 할까봐 조심하나 봐? 또 기회를 봤다가 이제 틀림없이 또 얘기가 나올 거야. 얘네들이 다급하면 또 빨갱이 군단이 몰려오니까, 일단 오늘 이제 이 박근혜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목사 이야기 할게. 이거 목사 이야기, 이거 준비된 얘기야. 지금 인터넷상에 막 퍼돌려지고 있는 목사 이야기 있죠? 그거 준비된 내용이에요. 이게 몇 건 앞에 있었어. 몇 가지 사건을 준비하다가 안 먹히고 이번 건으로 터트린 거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봐. 자, 우선 첫 번째. 그 어제 뉴스 중에 보면 NSA가, 즉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 그 프랑스하고 독일을 도감청한 거, 프랑스하고 독일 도감청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어저께 얘기했었잖아. 잠깐, 그러니까 그 며칠 전, 지난번에 얘기하고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G7. 옛날에는 그 냉전 시대 때는 G7이라 그래갖고 뭐 서독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전부 미국이 주도하는 나프타에서 미국의 명을 좀 따르는 식이었어. 미국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그때부터 미국의 말빨이 안 먹히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10년이 갔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대놓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대놓고 미국을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서 9.11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9.11 사태를 빌미로 해서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부시가 주장을 하는 거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부시가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쟁 위기, 공포로 전 세계를 몰아넣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속에서 만들어진 게 NSA야. 원래 그전엔 FBI하고 CIA밖에 없었는데, 그 NSA가 만들어진 게 그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테러를 방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원래 미국은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이야. 개인의 인권 침해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죄로 봤단 말이야.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9.11 사태가 터지면서 그 9.11 사태를 막 공포를 파는 거야. 미디어가 나와갖고 공포를 판 다음에 그 이제 탄저균 사건까지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공포를 팔아서 만든 게 NSA고, NSA가 꾸준히 한 짓이 뭐냐 하면 도감청이야. 그래가지고 각 나라, 이 NSA가 각 나라 전 세계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지? 스노든? 스노든이란 사람이 그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NSA가 전 세계의 전화를 한 달 동안 다 녹음해 놓는다고. 전 세계의 전화를 도청하고
그 전화 내용을 한 달 동안 보관한다. 그 얘기를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도 다 그 대상이다. 도감청 대상이다. 이게 떴어. 그러자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근데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 이해한대. 아, 뭘 이해해? 그거는 자기네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 사과 안 하고 이해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의 전화. 그 어저께 그 손석희 뉴스에 보면 어느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지가 나오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국을 제끼고 영국,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제낀 어떤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전화를 그 내가 볼 때 일부러 터트린 거야. 뭐 올랑드 대통령부터 해갖고 프랑스 대통령들의 도청 내용을 공개가 됐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이 막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볼 때 경고한 거야. 내가 볼 때 미국 측에서 경고한 거야. 너네 우리가 다 듣고 있어. 너 우리 빼고 니네들 유럽끼리만 니네 우리 빼고 유럽끼리만 뭐 미국 빼고 뭐 모이려고 꿈도 꾸지 마. 이러면서 지금 사인을 준 거야. 미쳤나 봐. 뭐가 미쳤어? 그래. 사실 우리 방송 내용은 아무나 듣고 이해하는 방송은 아니야. 미안해. 아유, 들어올 때 그 저기 뭐야 IQ 검사를 못 해갖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텔레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무슨 저기 뭐 귀족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갑부가 만든 독일의 서버가 있다라고 했잖아. 나는 그 정말 텔레그램을 만든 그 형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 맞을까 싶어. 나는 좀 아니라고 봐. 근데 이제 왜 그래? 내가 볼 때 러시아 측에서 이 SNS 쪽으로 진출한 거라고 나는 봐. 그리고 요 그 미국의 트위터나 페북도요. 전부 다 감시해요. 미국에서 NSA가 트위터, 페북 전부 다 검색하고 감시하고 어떤 특정 단어를 쫙 검색해갖고 그 관련자들 선까지 그냥 다 받아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만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톡을 안 쓰고 텔레그램이나 페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느냐. 우리 정부에서 트위터나 페북이나 텔레그램에 자기네들이 저기 수사에 필요하니까 정보 내놔라, 서버의 기록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페북이나 트위터나 요 텔레그램은 안 준다는 거지. 우리 정부에서 그런 수사 목적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했을 때 그때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거야. 그게 뭐 트위터나 페북, 트위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특히 텔레그램이 안전하다. 그 텔레그램이 안전하다는 표현은 텔레그램이 뭐 해킹이 안 되고 그 내용을 복구를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카카오나 이런 뭐 네이버에서 만든 거나 다음에서 만든 SNS는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서버를 그냥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게 지금 지금 법안으로도 나와 있잖아. SNS 도감청법이 지금 관련 뉴스 좀 올려봐봐.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SNS 도감청을 합법화하려고 지금 법안으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아유, 왜 박근혜 욕을 여기서 하고 그래. 박근혜 욕 아니면 혹시 니네 엄마 욕이야?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그 SNS 이야기도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이제 깐 거 아니야.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NSA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을 도감청했다. 그걸 지금 깠잖아. 예. 이 깐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일단 너희들 내가 듣고 있다.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 듣고 있다라는 걸 나는 보여준 거라고 봐. 그러면 왜 이걸 보여줬을까? 나는 그게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금이 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은
그 이전부터 두 개의 전쟁이라 그래갖고 중동하고 이쪽 그 우리 동아시아 그 아라비아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동아시아 쪽을 계속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유지해야 된다는 게 부시의 주장이고, 오바마는 두 개의 전쟁을 하는 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전쟁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비 상태로 가자. 그게 오바마의 전략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의 전쟁 트랙이냐 1+1이냐 요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결국 그 이라크에 가서 계속 미국이 시비 걸고 IS 얘기하고 막 이런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야. 그게 어디더라? 그 우크라이나 옆에 무슨 호수 있잖아. 흑해? 아니 무슨 바다 있어. 발트해? 흑해? 아니 그니까 그 왜 러시아가 계속 진출하려는 거 발트해 같은데? 러시아 흑해 아닌 발트해야. 러시아가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잡아야 되는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있잖아.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그 러시아 쪽하고 미국 쪽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발칸 반도는 그리스가 있는 반도고,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흑해연안인가 보다. 그 흑해를 놓고 러시아는 흑해로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 유럽은 막는 거야.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동에서 걸프전을 하고 이라크전을 하고 계속 그랬잖아.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켰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축이야. 러시아의 중동 진출을 막는 거. 왜? 중동이 그 석유가 많잖아. 그러면 석유를 놓고 경쟁하는 거냐? 미국도 석유는 많아. 그런데 중동을 러시아가 잡게 되면 그 기름값, 소위 기름값을 가지고 경제를 러시아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중동 전쟁을 계속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기상들이 그쪽에 IS니 뭐니 계속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가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가 이쪽이야. 동아시아.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동 진출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아시아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태평양을 맞대고 미국이랑 맞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얘네들한테 심각한 문제야. 이게 북아메리카 대륙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그런데 요렇게 태평양을 넘으면 여기가 지금 러시아예요. 여기가 러시아이고 이게 중국이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까지 미사일로 날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저께 공개된 미국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을 도청했다. 그 뉴스는 일종의 지금 그 미국이 그런 두 개의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럽에다가 전쟁을 하자.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유럽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좀 왜냐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젠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맞짱을 떴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걸프전이라든가 뭐 이라크전이라든가 국소전쟁을 일으켜서 국지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무기 공급을 늘리고 그걸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뻥을 깠는데 안 된 거야. 걸프전이랑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빚을 졌어. 미국 정치가 엄청난 빚을 졌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도 위기까지 갔단 말이야. 오바마 정부 때.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도 돈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신자유주의하고도 난 연관이 있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국가가 재벌들보다 나름대로 더 우위에 있었다라면 국가 권력이 시청자분이 양파즙을 보내줬는데 어마어마한 라면상, 왜 큰 라면상, 옛날 라면, 사과상자 2개를 보낸 거야.
지금 택배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막 나한테 전화 안 받았다고. 근데 내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쓸데없이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배를 꺼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가 누가 양파즙을 보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아저씨는 화가 난 거야. 날도 더운데 저 무거운 거 2개를 사과 상자를 2상자만큼 양파즙을 보냈으니 그만큼이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사과보다 훨씬 무거워. 예. 사과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지금 막 신경질 내시는 거야.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근데 내가 전화 벨소리를 다 꺼놔. 나는 이 전화 벨소리를 다 꺼놓는 게 아무 때나 전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 때나 전화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전화를 꺼놔요. 그리고 방송할 때 이후에 내가 아예 목을 안 쓴다 그랬잖아. 근데 막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막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침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막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 이런 분이 또 빨리 끊지도 않아요. 막 그 계속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안 끊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그 전화를 받아야 되면 목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전화벨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막 채팅창에 와서 쓰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사실 망치분 진짜 아낀다면 그런 짓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의 고향을 가서 남편의 고향집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신 거야. 근데 사실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그 팬으로서 우리 남편의 고향을 가서 뭐 고향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내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어. 그거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친척들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 우리 신랑의 막 삼촌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 저한테 실례예요. 저 그거 싫어요. 예. 나의 방송이 좋다고 내 남편의 고향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의 옛날 집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다른 사람이 살아.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집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시면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막 우리 그 친척들을 만나고 막 사진을 찍으시고 이러시는 거 나는 싫어요. 그리고 막 그 집으로 찾아오시고 이런 것도 나는 싫어. 내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그럼 왜 집 주소를 올려놨냐? 우리 집 주소가 남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이야.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놈들이 망치 부인에 대해서 망치 부인 집 주소다 이러면서 그걸 막 게시판에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럼 뭔가 내가 숨기고 있는 걸 지네가 공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해 놓은 거야. 인터넷에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니까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공개해 놨다 해서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몇 달 전 4월 달에 되게 심해서 4, 5월 달에 집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온 거야. 30대 후반인가 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뭐야 우리는 이제 층층이 방화문이 있어요. 근데 방화문을 열고 쏙 들어오면서 우리 층까지 들어온 거야. 원래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거지.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다가 그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망치 부인님이시죠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저기 팽목항 갔을 때 그 사람 따라왔더라고.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집에 함부로 막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고 간 놈들도 있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예민한데, 정말로 망치 부인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면, 나의 사생활의 영역을 내가 가령 뭐, 방송으로 내가 우리 시댁 마을을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나의 사생활이잖아. 예. 그리고 막 우리 집으로 막 찾아오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러시면요. 사실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국정원이랑 싸우고 정부랑 싸우고 날마다 방송한 거 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잡아넣겠다 협박하고 그래도 내가 그걸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가느라고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
다른 스트레스도 내가 진짜 대적을 하느라고 큰 적들하고 싸우느라고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내가 이 사생활에 대한 걱정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망치 부인을 아끼신다면 그렇게 나의 사생활의 영역은 들어오시면 안 된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생활의 영역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사진을 찍으신다든가, 막 집 앞을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글 쓰시고 이런 거 나 싫어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진짜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한테 고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가 고소하겠다. 앞으로 내가 이제 고소할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뭐 시청자 입장에서 망치 부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싶고, 망치 부인이랑 스친 거면, 가령 이제 뭐, 이 동네 사시는 분이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동네 얘기를 하셔. 채팅창에. 근데 이 동네는 사실 남편의 지역구예요. 근데 내가 남편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내가 아예 강퇴시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블랙이에요. 예. 이 동네 산다고 막 자랑하시고 채팅창에서 막 글 쓰시고 그러면 앞으로 블랙 걸 거예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 공지를 해놨잖아. 도봉구 창동 산다고. 근데 이제 막 너무나 망치 부인이 좋으니까 나와 연관된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별로 안 반갑다고. 나는 웬만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방송 안 듣길 바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산다고 막 자랑스럽게 글 쓰시면 앞으로 블랙 걸 거예요?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은 사실 이제 우리 동네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제외한 우리 이렇게 도봉구를 제외한 다른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도봉구 산다 뭐 이런 거 자랑하시고 가까이 살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방 채팅창에서 글 쓰지 마세요. 앞으로 블랙이야. 근데 이제 도봉구 이외에 뭐 노원구는 괜찮아. 뭐 노원구라든가 뭐 강북구라든가 다른 동네는 괜찮지만 뭐 도봉구에 와서 관련된 내 가까운 근처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싫다는 거.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터넷 방송하는 아줌마한테 이러실 정도니 아이돌 연예인들은 참 괴롭겠어. 그지? 이 인터넷 방송하는 이 뚱땡이 아줌마한테 이럴 정도니 저기 잘생기고 이쁜 아이돌 스타들은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니까. 무엇보다 그때가 언제였어? 2010년이었지. 2011년 10월 10일. 2011년 10월 10일에 10 만두사변 생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2시에 벨이 울려. 띵동.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부인이 내가 늘 가던 만두집에서 만두 10개를 딱 사가지고 와서 저랑 만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생방송으로 그때 보신 분 있죠? 생방송으로 2011년 10월 10일에 저랑 2시에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집 앞에 서 있더라니까. 내가 그때 원래 생각을 하면 그분은 이제 내가 2시에 만나요 이렇게 방송으로 했잖아. 근데 이분은 이제 나하고 진짜 개별적으로 만나는 약속이었다고 생각하셨나봐.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끔 등골이 오싹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야외 방송을 하러 나가잖아. 야외 방송이 두려운 이유. 내가 야외 방송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막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매일 이렇게 나랑 이제 1대1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 카메라 속에 있는 나랑 본인이 눈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야외 방송을 갔는데 나를 처음 보신 분인데 나를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막 반가워하셔. 미칠 것 같아. 그럴 때 나요? 나? 날 보고 한 건가? 다른 사람한테 한 건가?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저는 처음이거든요.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우리 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양파즙을 보내시는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도 이 양파를 그냥 양파로 한 게 아니래요. 그 양파가 어떤 뭐 껍질이 두꺼운 어떤 특정한 양파가 있대. 그 종류가 그걸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걸 추수하는 걸 보자마자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켜서 가지고 양파즙을 만들어서 보내신 거야. 사과 상자 2상자만큼. 얼마나 지극정성이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내시는데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는 미치는 거지. 이 택배 아저씨는 이제 웬년히 전화도 안 받고, 웬년히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전화를, 이 무거운 걸 시켰으니, 그래서 나한테 택배를 시켜놓고 전화를 안 받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저 안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택배로 저한테 뭘 보내실 때, 그 전화번호를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보내시는 분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적지 말고,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지금 집에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생방송 중이면 집에 있는 거고, 생방송 중이 아니면 없는 거고,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별걸 다 시켜. 택배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것까지 시켜. 아니, 지금 저 아저씨가 나 때릴 날했어. 내가 이제 방송 중만 아니면 나도 한따까리 할까 했는데,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으셔가지고 그냥 뭐 내가 전화를 안 생방송 중이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달라 그래 주시는 게 저한테는 고마운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NSA가 왜 프랑스를 도감청했을까? 자, 이거는 뭐냐면 그 NSA가 이걸 도감청했다라는 게 지금 또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옛 나프타 수준의 보안 안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나는 봐요.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국가의 권위가 재벌들보다 높았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이 재벌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2000년대에 넘어선 지금은 재벌이 국가를 통제해. 그게 실제로 그 FTA를 하면서 재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를 하잖아. 소송을 걸잖아. 즉 국가가 옛날에는 재벌들보다 위였어요. 80년대나 90년대는.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 25년의 한 세대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는 지금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 그 재벌들이 금융 자본이 각 국가를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이 각 그러니까 재벌들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무한 추구를 하잖아.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입지가 계속 약해지는 게 미국의 소비 능력이에요. 이게 소비 능력은 결국 뭐에 달려있냐면 사람 숫자거든. 소비 능력이라는 건 뭐냐? 사람 숫자예요. 근데 미국의 인구가 지금 약 4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유라시아 대륙엔 지금 40억, 50억 가까이 살고 있잖아. 유라시아 대륙에만 4, 50억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굳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필요 없는 거야. 중국만 15억이지 인도가 13억이야. 공식 집계만.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더 많아. 둘이 합치면 28억, 30억 가까이 돼요. 중국, 인도만 합쳐서 30억이야. 근데 유럽 인구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랍 쪽 인구 있죠? 아랍은 별로 인구가 별로 없어. 희박 지역이야.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어쨌거나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 시장으로서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야. 그러니까 유럽이 굳이 미국하고 장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틈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25년을 한 세대를 지배해 오면서 재벌들의 권력이 각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 각 나라의 꼴통들을 집권시키고 있어요. 가령 프랑스의 사르코지 꼴통이잖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르 걔는 이름이 안 돼. 하여튼 베르 어쩌고치 베르 머시기 총리나 이런 애들이 다 꼴통이고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거기다 러시아에
저기 누구니? 러시아의 그 있잖아. 푸틴. 러시아 푸틴도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꼴통들을 그 각 나라에서 짱으로 만드는 미국, 일본의 아베, 러시아 푸틴, 프랑스의 사르코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이런 애들의 공통점. 그 다음 스페인도 지금 좀 문제 있어요. 스페인도 지금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 문제가 있고. 각 나라의 지금 그 짱들이 다 꼴통,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우리나라 얘기는 뭐, 갑자기 다른 나라 얘기하다가 마음 상하잖아. 갑자기 다른 나라 얘기하다 마음 상하잖아.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꼴통들을 집권하게 한다는 거야. 왜? 이 꼴통들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욕심이 사나워. 되게 욕심 사납고 무능해. 욕심 사납고 무능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자도 아니야. 이게 개판이야. 근데 아주 뭐라 그러나 단점이 많아. 그래서 언론이 드립다 까기 쉬워. 특징이 뭐냐면요, 푸틴 빼놓고 나머지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까대. 그거 알죠? 일본의 아베도 언론들이 공격하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전부 다 권력자들 막 까대. 터키도 마찬가지야. 막 까대. 근데 터키도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는 기자들을 막 죽이거나 가둬버리고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이 독재자, 그럼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독일은 메르켈을 저기 괴롭힌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가 이제 문제 많은 사람한테 집권을 시키고, 미디어들이 일단 대통령을 만들어. 그 총리나 그러니까 대빵을 만드는 거야. 막 밀어서 만들어 놓고 드립다 까대. 약점을 잡고 막 비판을 해. 그래서 권위를 살려주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얘 하나를 앉혀놓고 대신 민주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 노동 문제를 개선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재벌들은 자기네들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민주주의자가 집권을 하면 세금이 늘어나요.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그 세금으로 복지 정책이 강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꼴통들을 집권을 하게 해놓고 걔네들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대신 세금을 안 걷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협박을 하고, 너 언제든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 이런 협박을 하면서 세금을 안 걷게 하는 거지. 못 걷게 하는 거지. 내가 보는 국제사회가 그래.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국제사회가 그런 비슷한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미디어들이 문제인 거야. 어느 나라나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메이저 언론들은 결국은 왜 그러냐? 광고비로 움직인 애들이야. 메이저 언론들은 전부 다 광고비로 움직이고 있고, 이 광고비를 가지고 그 언론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언론들이 꼴통들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꼴통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권위를 깎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지. 그게 지금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풍토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 영국이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90년대부터 등록금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등록금을 이제 30만 원, 40만 원 거두려고 그랬어. 그래갖고 막 불지르고 난리도 아닌데 계속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유럽은 대학 등록금을 걷지 않고 의료비와 그 다음에 교육비를 무료로 하는 게 원래 유럽의 복지 수준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복지 수준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복지 비용을 내는 재벌들이 복지를 담당하기 위한 세금 내는 걸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복지 수준이 후퇴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끊임없이 자살을 하고 막 먹고 살 수 없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잖아. 전 세계에서 소위 발전된 선진국 국가들이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영국 서민들도 옛날보다 가난해지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서민들도 되게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 골고루. 우리보단 낫지만 지금 전부 다들 안 좋아지고, 미국도 굉장히 심각해서 서민 삶이
미국의 서민들도요, 노숙자가 엄청 늘어나고, 지금 서민들은 각 세계에서 삶이 지금 막 피폐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거야. 각 나라가. 왜? 이 국민들, 가난한 국민들은 집만 된다고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가난한 국민들을 국가에서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 가난한 국민들을 살려둘 필요 없고, 차라리 얘네들은 국가의 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내버려 둬서 차라리 그 복지 비용을 줄이려는 거지. 복지 비용을 줄여서 자기네들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돈에 눈이 멀어서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 대상을 제거하려는 걸로 국제사회가 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 국제 자본이, 국제 금융 자본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 얘네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이런 옛날 말로 천민이 살아야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똥 치우고 더러운 일, 더럽고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천민들이 필요했어. 그러나 이제 얘네들은 뭘 갖고 있어? 로봇을 갖고 있는 거야.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로봇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지. 기계화 시키면 된다. 오늘 아침 페북에서요. 오늘 아침 페북에서 내가 뭘 봤냐면 그 피자 자판기를 진짜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누가 돌렸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섬찟한 거야. 피자를 자판기로 즉시 주문을 해갖고 피자를 만들어서 내오는 자판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앞으로 요리사도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요. 그 자동차들의 어떤 기능이 있냐면 졸음 방지.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울리는 거 알지? 차선을 변경할 때 막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자동 주차되는 거. 자동 주차되는 기능이 있는 외제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알죠? 주차하기 어려운데 자동으로 주차해주고 그리고 차선을 읽어가지고 그 졸음운전 방지해주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크루즈 운행이라는 것들이 막 차들에 탑재가 되고 있어. 그게 뭘 노리는 거냐?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 토탈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토탈리콜이라고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던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택시기사가 로봇이야.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택시기사가 쭉 운전하잖아. 그게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 트래블이라고 그러더라고. 스마트 트래블.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과 차량의 GPS와 그 다음에 이 자동 운항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사가 필요 없는 거야. 운전사 없는 차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금 거의 실용화된 것 같아요. 거의 실용화됐어.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뭐야? 버스기사, 택시기사. 앞으로 이제 이런 직업은 없어지는 거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같은 직업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회사에서 막 파업하고 그러잖아. 얘네들이 그 버스 회사에서 파업하고 이러는 거 돈이 아까운 거야. 화물 기사도 사라지겠죠. 예, 화물 기사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계화를 해서 옛날엔 힘들고 힘을 많이 힘이 세고 힘센 사람이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천민이 필요했다라면 이제는 그걸 기계가 감당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가난한 국민이 계속 살고 있다는 건 이 가난한 국민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냥 없애기로 맘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전염병이 돌아도 별로 대책을 안 세우고, 아이고, 내가 중요한 얘기 했나 봐. 막 요원이 나타나갖고 쌩 지랄을 하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별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그냥 두고 보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쟤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그 힘없는 국민들을 굳이 살려두면서 그들한테 복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적당한 선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방송이 1위라니. 나 아직 1위 아니야. 그 뭐 우리 방송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왜 보고 있어요? 예. 참 웃긴 애들이죠? 예. 아니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뭐 시간이 덤벼. 참 웃기는 분들이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맞을까? 예. 그들의 생각은 맞을까요? 정말로 이 가난한 서민들, 가난하고 힘없는 이 서민들은 정부의 복지 뭐라 그러나 복지 부담만 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될 사람일까요? 난 아니라고 봐. 왜? 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건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어저께 김대중 대통령이 공공근로를 해서 그 소비에 물꼬를 텄다는 얘기 했잖아. 소비 능력을 창출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월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생활비를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공공근로라는 걸 만들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그 윗사람들에게 그 기초 생활비를 지급한 거야. 그 기초 생활비를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최소한의 생필품을 사서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최소한의 생필품이 다량으로 소비가 됐고, 그러면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굴러가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임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데 그런 방법을 썼던 거야. 여러분 그 이명박이 노래 불렀던 그 뉴딜 사업 들어봤죠? 뉴딜.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뉴딜이라고 개뻥을 쳤잖아. 야, 진짜 개구라였죠. 그 4대강 사업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러면서 개 지랄을 쳤어. 근데 그 뉴딜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 그 뉴딜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예, 그 이제 루즈벨트 맞을 거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테네시강 개발공사라는 그 작업을 한 거야.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그 경제대공황 때, 경제대공황 때 그 테네시강 개발공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그 테네시강 개발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 거야. 그걸 우리나라는요, 이 테네시강 개발공사를 공사에다가 집중을 한 거야. 건설. 그래서 댐을 건설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명박이가 디립다 댐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댐을 지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 이명박이 개뻥을 쳤어. 뭐라고 뻥을 쳤냐 하면, 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45만 개가 만들어진다. 그죠? 예. 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45만 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렇게 45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45만 개 일자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정부가 1조 원을 투자하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옛날의 노무현 때 기록을 가지고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10,000명을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금액을 이게 4대강 사업이 45조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45만 명이 만들어진다는 개뻥을 친 거야. 아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45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뉴딜 사업을 건설로 생각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건 뉴딜은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급 일자리가 중요한 거야. 막노동. 한마디로 전문 기술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실업자인 정말 수입이 땡전 한 푼 없는 아버지들이 그 테네시강 개발공사에 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거야. 그 임금으로 소비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사람들의 소비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 거기에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 그러면 그 돈을 또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윗단계에서 소비가 생산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옛날에 건설을 해서 경제가 살아났던 원리는 딱 그거 하나야. 막노동 일자리. 막노동 일자리는 이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던 사람들이야.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갖게 돼. 그러면 그 돈을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거야. 그 최소한의 소비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그 윗단계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낸 거지. 그런데 이게
언제? 노무현 때도 여전히 노무현 정부 때도 내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이 이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건설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옛날에 1980년대까지의 건설은 모든 건설 현장에 막노동꾼이 있었어. 그죠? 막노동꾼이 와서 일을 했어.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소위 2000년 이후의 건설에는 뭐가 만들어졌냐? 조립식 건축. 들어봤죠? H빔을 박아. H빔을 기계로 박고, 그 다음에 뭐 짜여진 판넬을 갖다가 씌워. 그래서 조립식 건축이 늘어나면서 그 조립식 건축으로 건축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 그거 알죠? 요즘은 대기업 그 큰 빌딩들을 대부분 조립식으로 지어. 그 조립식이 뭐냐면 공장에서 이미 판을 다 짜갖고 와서 그냥 끼워 넣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기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야. 옛날에는 이 건설을 하면 막노동꾼들이 일일이 한 칸 한 칸 벽돌 쌓고 벽돌 지어 나르고, 그래서 막 십장 아저씨가 사람들 쭉 데리고 와갖고 일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돌았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돌았는데, 이제는 건설을 해도 전부 다 건물 한 대당 크레인 한 대잖아. 건물 하나당 크레인 하나로 움직여. 그리고 그 안에서 하청리라는 정도만 사람이 손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끼워 맞추는 식이야. 그래서 문제는 건설을 아무리 해봤자 막노동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소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일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그들보다 바로 윗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미노예요. 한 예로 그 새빵 사는 김 씨가 막노동을 해. 그래서 그날에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슈퍼에서 밀가루도 사고 설탕도 사고 감자 호박 사갖고 수제비를 해 먹었어. 그러면 그래서 이 새빵 사는 김 씨와 더불어서 박 씨, 양 씨, 송 씨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슈퍼에서 물건을 사서 먹었어. 그러면 그 슈퍼 아저씨는 수입이 그 막노동 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슈퍼집 아저씨는 그동안에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다가, 이제 수입이 좀 들어오니까 그동안 못 샀던 등산복 하나를 산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슈퍼 아저씨, 그 다음에 가장 생필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중간 단계의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골프채를 사러 가. 그러면 골프채를 못 팔았던 아저씨들이 골프채를 파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도 차를 한 대 사.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다단계죠. 소비의 다단계야.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적인 소비를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이미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의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동과 경제 문제가 이해됐다는 분 손. 지금 오늘 이 얘기 처음 듣고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이게 노동과 경제의 관계가 이거구나.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게 이해가 되신 분, 오늘 처음 이해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해야 그 윗단계들이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예, 실제로 누구를 쫓아냈다고 쫓겨난 방송 1위야. 몇 명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몇 관왕이야? 2관왕 됐나? 이제 3관왕이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3관왕이다. 예? 넘어가서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경제를 살리려면 누가 살아야 된다 그래? 경제를 살리려면 누가 살아야 된다? 대기업이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아, 씨발, 걔네들 아무리 지원해줘봤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전기요금 이야기? 야, 이제까지 이명박 때 잘 생각해봐. 어느 날 막 전기가 모자라다라면서 순환 정전을 시켰어. 수술실에도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쌩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라면서 그게 쇼였어. 왜?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전기는요. 우리나라의 전기는 실제로 주로 어떤 발전 방식을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막 전기가 부족하다라면서 뭘 만들어야 된다래요?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이명박 때 블랙아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 예비 블랙아웃을. 그러면서 이게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을 지어야 전기가 안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막 뻥을 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는 방식, 즉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뭘까요? 이거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 이게 화력이 있고 수력이 있고 원자력 발전이 있고 그 밖에 그 대한전력이 있어.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뭐냐? 화력이에요. 우리나라 수력은 적어. 수력은 10%도 안 돼. 댐으로 전기 이제 생산 안 해요, 거의. 예. 화력이 40% 이상이에요. 화력이 50% 가까이가 50%? 50% 이상이 화력이야. 그리고 그 원자력을 담당하는 건 몇 프로냐? 25%가 안 돼. 화력이 50% 정도고 그 원자력이 25%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합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지력 이런 걸 다 합친 게 15%에서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화력이 한 55% 정도가 돼요. 이거 애들 그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그 화력은 주로 그럼 뭘 태우는 거냐? 주로 석유, 석탄, 가스, 그리고 쓰레기. 도시 주변에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구리에도 보면 큰 그 보라색 기둥 하나 있어. 구리 그 IC 근처에. 그게 쓰레기 태우는 발전소예요. 쓰레기를 태워서 그 쓰레기를 태운 그 열로 난방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허위사실인가? 뭐가 쓰레기야? 뭐가 허위사실이야? 화력이 55%고 원자력이 25%라는 게 허위사실이야? 미안해.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걸. 좌우지간. 그래서 원래 화력 발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화력 발전은 주로 어디냐? 도시 근처에 있어. 그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전부 다 도시 근처에 있잖아. 그래서 그 공업지대 가까이에서 빨리 전기를 공급하는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이에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주로 어디 있느냐? 바닷가에 있어. 그래서 동해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거야. 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느냐 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그 우라늄을 핵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전기 분해되는 힘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우라늄이 한번 딱 돌면 그게 뭐 얼마 정도는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뒤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을 이 우라늄은 돌아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1년인가 지난 다음에 2000년 동안을 계속 열을 생산하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아오르는 거야. 후쿠시마 원전이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걸 폐연료라고 그래. 폐연료. 원자력에서 한번 전기를 생산하면서 핵분열을 시작한 우라늄이 이게 전기 생산 수명이 끝난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초당 2000도의 열을 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초당 2000도의 열을 뿜는 그 폐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냉각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냉각수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냉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다니까 바다에서 바닷물을 퍼다가 그 돔을 식히는 거예요. 폐연료가 담겨있는 돔을. 그게 계속 어마어마한 열이 나기 때문에 물을 붓는 거야.
그 차가운 바닷물을 부어서 식혀놨는데 그 식어서 그걸 식히고 나온 물이 그게 7, 80도 물이라는 거야. 근데 그 후쿠시마 사태가 왜 사고가 났냐면 소위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계가 전력이 끊어진 거야. 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계, 그 기계의 전력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된 거야. 그랬더니만 폐연료의 열이 식지를 않아갖고 그 돔을 녹여버린 거야. 그 돔을 녹이면서 그 주변이 계속 녹아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열이 나고 있는 그 폐연료에다가 바닷물을 부은 거야. 바닷물을 계속 쏘는 거야. 근데 이 얼마나 열이 뜨겁냐면 바닷물을 쏴서 그 폐연료에 닿자마자 물은 증발하고 소금이 쌓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소금 찜질방 가봤어? 같은 온도인데 소금을 깔아놓으면 더 뜨겁잖아.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후쿠시마가. 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하고 다르다고 또 개뻥을 쳤잖아. 우리나라의 원전에 9개인가 11개가 똑같은 모양이야. 예. 하여튼 그래서 그 후쿠시마 문제가 터졌는데 이렇게 폐연료의 문제가 심각해서 원전은 바닷가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한강변에 그이와 더불어 드라이브를 하면서 한강변에 달려봐. 갑자기 산과 산 사이에 무슨 이렇게 거대한 철탑이 서 있고 그 거대한 철탑에 엄청나게 두꺼운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송전탑이라고 불러. 근데 이 송전탑은 목적이 뭐야? 이건 화력 발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옮기는 게 송전탑이에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고압 전력을 옮기는 게 송전탑이야. 그래서 왜 송전탑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막 이명박 정부에서 끌어냈다고 쌍욕하고 그랬었잖아. 그 송전탑이 결국 이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거야. 왜? 바닷가에 있잖아. 그 바닷가에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뭐 여기 마산 뭐 부산 이쪽 말고는 바닷가에 공장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인천 뭐 이 정도? 근데 인천 앞바다에는 핵연료가 없어. 핵발전소가 수도권 가깝기 때문에. 좌우지간 부산에 있던 고리원전을 지금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 부산 사람들이 워낙 불만이 많으니까. 대신 여기 영덕하고 요 무슨 삼척 이런 데에다가 핵발전소를 2개 또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 고리 원전이 위험하다고 부산 시민들이 막 분노를 하니까 좀 인구가 희박한 경북 지역으로 요 원전을 옮겨서 지으려는 거야. 정부에서. 그런 지금 이제 쇼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좌우지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체 양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로 화력이야. 주로 화력 발전을 하고 있어.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2, 3%를 일반 가정이 쓸까요? 대기업이 쓸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2%를 일반 가정이 쓸까요? 대기업이 쓸까요? 대기업이 써요. 대기업. 그 일반 공장 아니고 52%를 누가 쓰느냐 하면 철강하고 정유산업이 쓰는 거야. 철강하고 정유산업에서 이 52%의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력이 32%야. 나머지 산업력이 32%고 결국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약 13%밖에 안 돼.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돼.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까지 뭐라